네, 예, 반갑습니다. 저 한국조선해양의 유승엽 책임연구원입니다. 아직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보다 사실 저도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R&D 리서치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제가 좀 서론에 말씀드릴 부분을 아까 최동훈 교수님이 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산업계 엔지니어로 살다 보니까 물론 시뮬레이션을 하고 엔지니어로 살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릴 거고요. 저도 사실 조선해양 관련 컨퍼런스는 많이 가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 날러지하고는 좀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조선해양이라는 산업 자체는 자동차나 다른 일반 제조업하고 좀 다릅니다. 생산을 먼저 선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대부분 주문을 받고 난 후에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작, 그러니까 주문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제품이 계속 바뀌는 형태의 제작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배를 건조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인도되고 난 다음에 배는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제조업들이 이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제 중국들이 또 끼면서 전체 제조업의 생산 단가들을 낮춘 원가 경쟁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선도하는 업체들이 이제 제조업이 어떻게 가냐면 쉽게 얘기하면 프린터기 같이 이제 제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 단가하고 원래 이유는 좀 적게 남기고 계속 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는 아이템들을 계속 내고 AS 부품들을 팔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얘기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저도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살아온 엔지니어지만 이게 그냥 설계 단계가 아니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로 어떻게 연결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 하는 하나의 조선의 사례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디지털 트윈은 제조냐 어떤 거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사실상 달라질 수 있는 사례이니까 이건 하나의 사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조선해양에서 사실상은 앞서 말해가지고 지금 내연기관의 시대가 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엔진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좀 참고로 얘기 드리면 현대중공업은 비단 그냥 조선뿐만이 아니라 엔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의 큰 선박이 한 30% 정도가 현대중공업에서 제조하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동남권 STX하고 저기 두산 지금은 HSD 엔진으로 바뀌었지만 그 엔진 쪽에서 한 50% 정도의 배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주 추진 엔진 외에도 이제 선원들이 살거나 아니면 주로 포트 항구 근처에서 크레인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들었다 놨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발전용 엔진이 한 4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발전용 엔진은 이제 중속 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중량급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러한 엔진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현대중공업이 독자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것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속 엔진 분야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조선해양 분야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시뮬레이션까지 갈 건가. 그걸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가를 좀 얘기 드리는 관점이고요. 제가 엔진을 했기 때문에 엔진서부터 점점 더 선박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아까 엔진 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디지털 트윈 한다 그러니까 좀 제가 살아온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변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 졸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힘센 엔진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진 중속 엔진을 딱 개발했을 때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사정으로 얘기 드리면 딱 들어오니까 좋은 자리는 선배들이 다 선점을 했더라고요. 이미 하나의 모델이 개발이 됐으니까. 들어오니까 별로 해볼 게 없어요. 시뮬레이션 이런 거 되게 폼 나는데 그 당시에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도 컴퓨터도 많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꼭 독점권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도 한 카피만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4, 5년간을 제가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 밑에서 실험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들 하면서 이제 계측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좀 시대가 변한 게 전자제어 엔진이 이제
물론 이제 자동차도 커먼 에일 엔진이나 전자제 엔진이 좀 일찍 나왔지만 이제 2010년대 정도부터 선박으로 따지면 LNG 시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LNG가 이제 전자제어로 움직이는 엔진 중 하나인데요. 그게 열리면서 이제 갑자기 제어기가 비싸집니다. 그 전에 엔진이라는 게 한 100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한 뭐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박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힘센 엔진 같은 경우 한 10억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 제어기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대부분 기계인데 이게 갑자기 1억 2천만 원 정도로 튑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 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 제어기 뭐 옛날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업체한테 시키면 됐던 일인데 갑자기 비싸지니까 거의 원가의 10%를 차지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제어기 쪽을 이제 건드린다. 이런 거죠. 시뮬레이션이 제어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걸 내고 시뮬레이터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융합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이름이 좀 거창하게 했는데 좀 진영제어 연구실장 하다가 이게 또 IoT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디지털 트윈 연구실장 하다가 지금 첨단 추진 시스템 연구실장은 뭐냐면 아까 내연기관이 실제로 죽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덴시티가 그만큼 높은 건 없고요. 선박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어선이 1톤 어선이 한 항차를 뛸 때 배터리로 얘를 한 항차를 뛸려 그러면 4톤의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내연기관과 아직은 보조적으로 쓰이고 그래서 지금은 선박으로 따지면 디젤에서 이제 LNG 시대로 넘어오는 시대고요. 이제 포스트 LNG, 뭐 전기 추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를 지금 연구하는 연구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그리는 그림이 기계하다가 기계에서 구석 일을 하고 있었죠. 중심은 다 선배들이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시대가 바뀌니까 조금 저도 중간적인 자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정의를 좀 잘 해주셨지만 뭐 제가 뭐 서론에서 좀 쉽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을 말씀 좀 쉽게 하는 말로 이런 말을 좀 씁니다.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보시면 지구의 영웅들이 모여도 이기지 못한 하나의 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타노스라는 적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간을 다루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사람이 1400 60만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460만 가지의 미래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중에 타노스를 이기는 하나의 경우를 알고 그게 이제 엔드 게임에서 결국 이제 이기게 되는데요. 사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지만 시뮬레이션이라는 걸로 미리 다녀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라이프 사이클 내가체에 있는 이 기계가 어떠한 형태로 예를 들어 부품을 바꿀 건지 좀 더 쓸 건지 뭐 이러한 어떠한 형태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할 수 있다. 결국은 미래를 1460만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사실상 설계 엔지니어링에 시뮬레이션은 쓰고 있었습니다. 뭐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배도 이미 CAE 엔지니어링 뭐 관련해 가지고 배도 미리 다 3D로 조립을 해보고 공차가 있나 맞는가를 보고 다 결정을 하고요. 항공 시뮬레이터, 뭐 조종사들이 위험을 실제로 경험을 하지 못하지만 미리 이런 경험들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경험을 함으로써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GE라는 쪽에서 들고 나왔는 디지털 트윈이 최근에 이렇게 핫한 용어가 됐을까는 사실은 얘를 그냥 설계 단계에서 쓰고 있던 개발 단계에서 쓰고 있던 시뮬레이션을 라이프 사이클까지 끌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G라는 기술이 나왔고요. IoT 모든 기계 제품들의 데이터들이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전송해주고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뮬레이션이 1460만 가지만 한다고 해갖고 진짜 물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백들을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메워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제조업이나 기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 이게 딱 맞겠네. 얘가 제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좋겠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기존에 뭐 저희 같은 엔진을 만드는 쪽에서도 당연하게 효율 줘야 되고 쌓아야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리하는 선원도
고급 인력이 아니고 그냥 뭐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남아권의 이제 말레이시아 이런 싼 인력으로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부터 내가 진짜 이거 부품을 좀 더 써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했었으면 좋겠다. 너무 다양한 요구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하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디지털화가 실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4차 산업혁명을 조선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 뭐 데이터가 육상으로 다 넘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끝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참고로 2012년 정도에 스마트십이라는 거를 최초로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근데 실제로 스마트십이 구현된 거는 지금 한 5년 지난 후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위성통신이나 이런 전반적인 기술들이 조금 더 올라오고 난 후에 진짜 상용화가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을 기점으로 저희도 이제 커넥티비티 이러한 데이터가 육상으로 전송되는 것들은 기술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저 같은 엔지니어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금도 하루의 선박의 데이터가 기자재들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가 다 넘어오려면 기가바이트 수준은 되고요. 앞으로는 저게 테라바이트 수준의 데이터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엔지니어는 결국은 생성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다 처리되지 못하면 갭이지. 그 쓰레기 데이터가 되니까 저 같은 엔지니어가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데이터를 봐야 할 양이 너무 많아진다. 이게 주된 점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스마트십을 최초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커넥티비티는 뭐 현대중공업이 강점을 가지는 기술들은 분명히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서 마지막을 얘기하는 어떤 초현실성 이런 얘기들도 사실 돈을 주면 어깨를 들여와갖고 들여올 수 있는 거고, 뭐 스마트십을 현대중공업이 먼저 했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후면 모든 업계에서 똑같아지는 기술이고요. 핵심은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건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설계 노하우를 어떻게 컨텐츠로 담느냐가 저 제품이 살아남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습니다. 배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이제 무인선박, 오토노머스 십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큰 대양 항해를 하는 큰 배들은 무인선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봐도 위험 국가에서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소를 싣고 수소를 연료로 해서 우리나라에 입항, 아무도 안 탔는데 입항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항구에서 받아주기 힘들겠죠. 지금 한 12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데 바라보는 모습은 한 4명 정도의 선원이 탄 선박. 그렇게 되면 해운업계가 굉장히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이런 외항선 타는 학교들에 요새 외항선을 안 타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태평양 건너서 한 달 정도를 배를 타야 되니까 본인의 돈보다도 이제 전반적인 라이프, 인생에 대한 것들이 조금 깨지고 가족과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선원이 4명이 탄다 그러면 해운업계에서는 많이 이게 바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상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선박이라면 더 그렇게 될 거고요. 네, 엔진 분야로 좀 보면 저렇게 데이터가 많이 쏟아지는데 실제로 필요한 이제 디지털 트윈의 모습은 사실 이러한 그림일 겁니다. 선원은 적게 타고 있고 선원의 능력은 떨어지지만 뭐 단순하게 내가 뭐 부품의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들이 그냥 신호등 같이 지금 부품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스스로 알려줄 수 있다면 전문가가 엔진에 같이 타고 있는 모습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게 하나의 디지털 트윈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뭐 라이프 사이클의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도 뭐 연구원이니까 뭐 어떤 엔진을 개발한다 그러면 한 2년, 3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3D CAD부터 시작을 해서 유도, 뭐 CFD, 그리고 뭐 구조해서 그걸 또 계속 이터레이션하고 그렇게 한 것들을 가지고 또 그 부품들을 모아서 시스템 해석을 하고 지금 수준의 사실상 이러한 수준의 시뮬레이션들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자동차 업계나 다른 제조업계하고 저희가 좀 틀린 게 좀 중공업, 커다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험을 한다거나
실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뮬레이션의 예측이 저희가 굉장히 좀 정도를 높여야 되는 사유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맞추는 정도의 수준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라이프 사이클로 딱 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뭐 엔진을 만든 것들은 육상 발전으로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쿠바나 이런 데 들어갔는데 쿠바에서 예를 들어 뭐 하나의 부품이 고장이 났는데 여기 좀 옆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뭐 파이프라고 가정을 합시다.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딱 그거는 아닌데 엔지니어가 묻습니다. 이거 써도 돼? 라고 리서치한테 묻죠. 그러면 예, 기다리십시오. 시뮬레이션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여기 배 타고 부품 날라도 2주면 갈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2주 후에 준다 그러고요. 현장은 이미 익숙합니다. 알았어 하고 갈아 끼웁니다. 그냥. 2주 정도 후에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다 돌아가고 있어 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게 갭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사실은 3D 시뮬레이션하고 굉장히 정확했지만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화돼 버립니다. 물리적 이퀘이션이 끊어져 버리죠. 지금은 엔진도 굉장히 복잡하고 교요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그냥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거 배웠듯이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교요작용들을 단순한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힘들죠 지금.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사례가 이제 두 리서치 그룹에,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그룹하고 리서치 그룹의 갭을 좀 메워보자. 그러면서도 좀 물리적 커넥션이 된 형태로 가져가 보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디테일드 모델을 가지고 하는 리서치 그룹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쪽은 오퍼레이션 쪽은 대부분 제어에 해당합니다. 현장 오퍼레이션이니까. 근데 개발 쪽은 이제 사실 배관도 예를 들어 프록추에이션도 봐야 되고, 근데 제어는 프록추에이션까지 계측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프록추에이션까지는 좀 필요 없는데 여기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유동도 다 봐야 되겠고 3D도 봐야 되겠고 이런 디테일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을 가지되 적절하게 그 목적에 맞는 부분들을 조금 없애주는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랑을 하고 가가 좀 그런데요. 이게 좀 저희가 NI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입니다. IT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회사고요. 한 10년째 엔지니어링 임팩트 어워드라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제 IT나 DT 기술로 가지고 뭔가 좀 임팩트, 세상에 엔지니어링 임팩트를 줬다는 거를 미국에서 이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서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후보에 올라간 적이 있고요. 2017년에 좀 영광스럽게도 이 개념입니다. 저희 개념으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선박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어떤 또 IT 시스템을 만들고 얘가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이러한 어떤 선순환 체제로 버추얼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저희가 세 개의 시스템들을 개발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본상 수상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이제 세 개의 구찌가 하나는 일단 모델이 실시간 연산이 가능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커버할 수 있겠다. 하나는 이제 물리적하고 어떻게 실제 물리 세계와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모니터링 아까 시스템들이 다시 엔진에 탑재되는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버추얼 디벨롭먼트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사례로 지금 저희가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얘기로 들어가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종 설계 단계에서 마지막 모델인 시스템 해석입니다. 엔진을 하나 시스템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8실린더 엔진입니다. 거기에 이제 흡기, 배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터보 차저라는 부품, 열교환기 이런 부분들이 모델링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실질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보면 한 오더가 한 10의 3승 오도 정도의 실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까 목적으로 따지면 실시간보다 빨라야 되는데요. 가장 큰 제약은 엔진에 있어서는 연소 현상입니다. 이게 연료와
화학적으로 바뀌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디테일드 모델의 해석 정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개발 설계 단계에서 그런 걸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보정하고 뭐 그러한 과정을 거치니까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모델들은 기존부터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연소 모델이 문제입니다. 실시간으로 풀려고 하니까 사실상 얘는 실시간으로 풀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아직은 안 나옵니다. 물론 컴퓨터의 발전이 된다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저 모델을 엮고 다 그냥 실시간으로 풀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기다려야 될 부분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썼던 방법은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동이나 다른 현상들을 보는 게 아니고 기개발된 엔진의 라이프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미 연소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징점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아웃풋들의 교호작용부들을 푸는 것들을 뉴럴 네트워크로 풀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했던 얘기고요. 나머지 부분에 최종적으로 실시간 모델은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여러 개의 배관이 있지만 맥동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어의 관점이기 때문에 전체 유량이 어떻게 되냐, 압력이 어떻게 되냐,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정도의 물리량들을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피직스 관점에서는 럼프드 모델이라고 했고 하나를 덩어리로 크게 만들어버리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AI 베이스라고 하지만 좀 거창하고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그런 모델이고 실시간성이 확보되는 실시간보다 빠르죠. 왜 실시간보다 빠르냐면 실시간보다 빨라야지 실시간만큼 기다리는 타이밍을 계속 실시간과 똑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시동부터 쭉 운전되는 시나리오로 대체로 잘 맞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요. 아까 럼프드 모델과 몇 가지 특성 때문에 특정 파라미터 일부가 좀 있지만 제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힐스라는 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드웨어 앤 루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하드웨어는 실제 물리세계에 있는 하드웨어고 시뮬레이션은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엮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환경에다 실제 물리세계를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되면 이러한 컴퓨터에다가 모델이 탑재가 되고 이런 건 제어기입니다. 제어기나 IT 제품들이 연결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하게 제어기를 만들기 위한 테스팅 목적으로 쓰였지만 얘가 활용도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급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배를 2년 동안 만드는 동안에 중간중간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검사관들도 거의 배의 안전성이나 이런 걸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시험을 하려고 하고요. 대부분 그러면 실물에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실물 시험하는 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용 문제라든가 준비 문제라든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제기 테스트를 완전히 엔진 없이 시뮬레이터로 최초로 저희가 했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성급이라는 사람은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엔진이 10억이고 물론 더 큰 엔진은 100억 정도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굉장히 제약점이 있습니다. 제어기가 실제로 보고 싶은 거는 제어기가 잘못됐을 때 얘가 안전하게 끄는 건데 이 테스트가 잘못되면 엔진이 100억짜리가 바다상 무너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시뮬레이션만 정확하다면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테스트를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자제어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을 솔레노이드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전압 고전류가 저희가 쓰는데요. 자동차보다도 저희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운항 중에 빼서 쇼트 하는 것까지 해요. 쇼트에서 이제 제어기가 역으로 얘가 망가지지 않느냐 이거를 하더라고요. 엔진에서는 감히 시도조차도 못하는 짓인데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어쨌든 잘 끝내고 저희한테도 좋은 평가를 내줘서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엔진과 똑같다면 아까 얘기 드린 말레이시아나 이런 동남아권의 조금 수준 낮은 사람들도 실제로 전혀 소음과 진동이 없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갖고 전체 엔진을 운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요즘 옛날에 디젤 엔진은 몽키 스팬 안 하면 운전을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좀 저도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어려워하는 게 뭔가 엔진을 바꾸려 그러면 일단은 컴퓨터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를 다뤄야 되니까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파라미터 하나 바꾸는 거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환경들로 갖고 같이 교육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터의 모습이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시뮬레이터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제어기고, 요거는 이제 아까 인젝터나 이런 것들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품 테스트도 하고요. 여기 연결되어 있고, 각각마다 밑에 조금 있는 것들은 제어기 같은 거 테스트 목적에서 테스트를 할 때 갑자기 단선시키다든가 쇼트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커넥션이 저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개를 경험할 수 있겠죠. 저는 뭐 나사라고 지금 나사 그 휴스턴 본부 같이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인데, 쿠바나 아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 개의 엔진을 전문가 아니면 사실상 엔진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놓고 보는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데, 얘들은 진짜 엔진 오퍼레이션하고 똑같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부품의 변경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쪽에 노이즈는 들어오면 얘가 강건한가, 뭐 실제로 이렇겠죠. 쿠바 쪽에서 노이즈 들어왔는 것들을 데이터를 넘겨주면 여기서 그 노이즈를 구현해서 얘가 강건성이 없다면 그 강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시키고 보내주는 뭐 그런 형태. 그리고 노후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뭐 아까 말씀드린 좀 그 닥터 스트레인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아까 뭐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실시간성의 연결이 이제 결국은 실시간 모델로 통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실시간이 됐고요. 사실 뭐 이쪽은 실시간보다 더 빨라야 되죠. 어떻게 보면 견적이나 이제 뭐 특히 견적 같은 게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 입찰 수주가 들어왔을 때 무슨 좀 다른 상황을 얘기하면 빠르게 판단을 해서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 갔다가 오면 이미 입찰은 끝나 있습니다. 몸을 걸고 잘못된 그 어떤 설계를 우리가 보증을 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품질 비용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막으려고 하는 게 결국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되니까 더 많은 케이스들을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퀘이션보다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아까 커넥티비티가 연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개발된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이EMS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엔진의 데이터들이 선박으로부터 넘어오는 환경이 되어 있고요. 그 선박을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박 엔진의 상황들을 이제 리포팅, 지금 뭐 부품을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서비스까지 이제 착수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아까 뭐 자율주행 5단계들도 얘기했는데요. 뭐 사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5단계라고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완전 자율인데요. 뭐 완전 자율까지는 저희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엔진 4.0 정도가 저희 목표고, 지금 현재는 커넥션은 끝났고요. 저런 부분들을 자동 분석하는 단계로 지금 와 있고, 이 부분들이 저희 노하우가 온다 그러면 아까 다음 모습은 이게 뭐 사물 인터넷 쪽에서는 엣지라고 하죠. 온보드 배에 올라가서 스스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테라바이트가 아니고 가치 데이터만 넘기는 형태로 지금 가는 모습으로 갈 겁니다. 시간을 저도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진이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전체 배에 대한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지 않을까가 다음 스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첨단 추진 시스템 연구실이라고 했는데, 동력원이 하이브리드화가 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엔진은 옛날에는 엔진이 그냥 프로펠러를 돌리니까 싸울 때 뭐 몇 메가와트의 동력원을 주세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엔진 단가 싸움하고 연비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은 몇 메가와트의 동력원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 어떻게 붙이고, 여기에 뭐 나중에 연료전지까지 나오면 연료전지 어떻게 붙이고, 이게 업체마다 다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질 수 있는 얘기가 되고요. 거기에 적절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게 다음 스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게, 문제가 이제 사실상은 다른 도메인이죠. 전기하는 사람들하고 뭐 다 전혀 다른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뭉쳐갖고 이분들을 에너지 최적화라는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거 역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시간성으로 가지고 실시간과 이 부분들도 뭐 전혀 다른 모델이 아닌 하나의 모델로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는 이제 어쨌든 멀티피직스에 관한 어떤 플랫폼, 모을 수 있는 플랫폼들을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모습이고요. 아까 헬스를 엔진 헬스를 얘기 드렸지만 여러 개의 헬스가 있습니다. 사실 선박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전력을 담당하는 놈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이나믹 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선박도 이제 해상에서 구비를 서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 위성으로부터 GPS를 받아갖고 정확한 위치를 계속 유지해주는 제어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고요. 어쨌든 선박의 다양한 어떤 이러한 제어기들을 함께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OPC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개의 헬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올해 구현을 성공을 했습니다.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가 시뮬레이션 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워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뭐 선박에서 갑자기 뭐 지금 무슨 뭐 컨테이너를 들기 위해서 어떤 로드를 걸었고 그게 이제 발전용 엔진에 지금 연결돼 가지고 발전용 엔진에서 지금 그 부하가 상승하는 것들을 제어를 하고 그게 이제 전체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코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체적인 제어 시스템, 어떻게 보면 인터그레이트된 제어 시스템들이 각각의 제어 시스템들과 통신을 하면서 배에서 안전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첫 발을 디딘 거고요. 나중에는 모습들이 엔진하고 사실상 연료전지, 배터리 뭐 이런 게 다 있다지만 수명 주기도 다 다르고요. 최적점도 자기 제품들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합했을 때의 최적점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나중에 되면 엔진의 부품 하나를 가는 게 나을까? 연료전지의 어떤 부분을 가는 게 나을까? 이런 쪽으로 확장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선박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은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버추얼 커미셔닝입니다. 아까 제어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자화가 되다 보니까 배를 건조를 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는데 그게 오류가 있으면 전체 야드 공정의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까 버추얼 커미셔닝이라고 하고 버추얼 환경 속에서 배 전체에 대한 어떤 IT 제품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갈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저러한 모델들이 아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몇 개의 데이터로 갖고 학습하는 걸 보셨는데요. 하이엠에스라는 그 제품이 데이터를 모아오면 저거는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넣었던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각각의 제품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로 다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모든 모델들이 각각의 제품에 맞는 디지털 트윈 모델들이 각각이 생성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런 형태로 저희는 디지털 트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어떤 쪽에서 시뮬레이션 설계 분야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걸 느끼고요. 그게 이제 IT나 4차 산업혁명하고 만나가지고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거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즐겁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사례와 비슷하게 좀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